안녕하세요. 아동간호 전경진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신생아 간호 들어가게 됩니다. 아동간호 정말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됐는데 이제 새학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봄방학도 하고 또 이제 적응 기간이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아이들이 있을 때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신생아 간호 페이지 121페이지예요. 자, 우리 신생아라고 하는 것은 출생 후 첫 한 달간을 신생아라고 해요. 신생아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서 세상에 적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생아의 신체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장, 신생아들의 키. 출생할 때 남자아기는 51.4cm 정도 되고 여자아이는 50.5cm 정도 된다고 해요. 생후 1년이 되면서 출생 시에 1.5배가 된다고 합니다. 만 4세가 되면 출생 시에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아기들이 50cm로 태어났는데 돌이 되죠. 우리 태어난 지 1년을 돌이라고 해요. 돌이 된 아기가 출생 시에 1.5배로 자란다. 자, 50cm로 태어난 아이가 1년이 지나면 1.5배가 된다고 하니까 75cm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체중입니다. 체중, 몸무게. 출생 시 남아는 3.4kg, 여아는 3.2kg 정도 나가는데 생후 1년이 되면 돌이 되면 몸무게가 3배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3kg로 태어난 아이가 9kg가 되는 겁니다. 돌이 되면. 자, 100일쯤에는 출생 시에 2배가 돼요. 100일 잔치 하죠. 100일 잔치 할 때 태어날 때보다 몸무게가 2배가 되고 돌잔치 할 때 몸무게가 3배가 됩니다. 자, 생리적 체중 감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생리적인 체중 감소.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생후 3, 4일이 되면은 오히려 몸무게가 태어날 때보다 빠지게 된다. 자, 체중의 5 내지 10%가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를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하는데요.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하는 것은 체중이 감소되지만 생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문제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후 3, 4일에 체중의 5 내지 10%가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생리적 체중 감소다. 생후 8에서 9일이면 저절로 회복된다 라고 하는 거. 자, 생리적 체중 감소의 원인은 모체로부터 공급받던 호르몬과 수분의 공급이 없어져요. 그래서 엄마랑 제대로 이어져 있죠. 태반과 탯줄로 이어져 있는데 엄마가 그동안은 계속 공급을 해줬어. 애기에게 영양분도 수분도 호르몬, 항체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다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탯줄이 잘렸어.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가 먹으면서 그 영양과 수분을 채워야 되는데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먹는 연습을 하고 나오지 않아요. 태어나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이 처음에는 아주 부실합니다. 자, 그런데 대소변은 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보다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생리적 체중 감소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어느 아기나 생리적 체중 감소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계속해서 아기의 머리. 자, 태어날 때 34cm에서 35cm가량 되는데 두 위가 머리둘레 말하는 거죠. 그리고 흉위는 가슴둘레 말하는 건데 머리둘레가 가슴둘레보다 약간 더 크다고 해요. 자, 머리에는 대천문, 소천문이 있습니다. 자, 머리에 뼈들이 다 다물려지지 않고 약간 벌어져서 나오는데 그걸 천문이라고 하고요. 자, 머리에 두정골, 우리 지붕, 미안합니다. 머리 지붕에 있는 두 뼈가 있어요. 양쪽으로 두정골이 있고 전두골은 우리 이마 앞쪽에 있는 뼈인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막 팔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두정골을 만져요. 제 머리를 만지고 제 전두골을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샤프펜이 날아가가지고 방금 그랬어요. 어쨌거나 대천문은 두정골과 전두골 사이에 벌어져 있는 틈이 다이아몬드 모양입니다. 자, 그 대천문이 생후 12에서 18개월에 폐쇄가 돼요. 자, 소천문은 뒤편에 있어요. 두정골과 호두골 사이에 삼각형 모양으로 있고 대천문보다 크기가 작아서 소천문입니다. 자, 삼각형 모양인데 생후 6주에서 8주에 대천문보다 훨씬 일찍 닫히죠. 자, 신생아가 울거나 기침 등으로 두개 내압이 상승하면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천문, 소천문이 만지면 움푹 들어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리고 아기가 탈 수 있거나 하면 더 들어가져 있고요. 아기가 막 울거나 하면은 막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뼈가 안 다친 부분이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 아래가 바로 경막 아래 지주막 있고 그 아래 연막이 있으면서 뇌가 이렇게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뼈로 다치지 않았으니까 아기 머리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대천문과 소천문이 열려 있는 이유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산도로 나오면서 미리 닫혀져 있으면은 이제 머리가 유연성 있게 통과를 못해요, 산도를. 그렇기 때문에 살짝 열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태어나서 아기 뇌가 팽창해요. 발달하면서 팽창하는데 그때 대천문, 소천문이 열려 있으면서 이제 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주는 거죠. 자, 흉부예요. 흉부는 우리 가슴 부분이죠. 흉부는 종 모양이고, 그리고 흉위, 가슴 둘레는 보기와 거의 같다. 배둘레와 거의 같다. 머리 둘레가 제일 크다. 자, 그리고 피부에는 피부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아기들 체온이 손실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 신생아의 활력 징후 측정. 신생아도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데 성인과는 좀 달라요. 자, 그래서 활력 징후 측정의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가가 호흡하는 걸 제일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가의 맥박, 그 다음에 체온을 마지막으로 호흡, 맥박, 체온의 순으로 측정을 하도록 합니다. 자, 신생아에서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제일 먼저 호흡을 봐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고. 자, 신생아의 호흡은 보통 30에서 60회다. 어른의 2배에서 3배가량 됩니다. 자, 얕은 호흡이고 불규칙할 수가 있습니다. 불규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해서 신생아들 호흡하는 걸 보면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배의 복부의 운동으로 호흡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그 호흡수가 몇 회다? 30에서 60회 된다. 30에서 60회 호흡 불안정하다. 불규칙적이다. 자, 맥박이에요. 맥박도 성인보다 훨씬 빨리 뛰어요. 120에서 140회 분당. 그리고 불규칙하고 빠르다. 자, 맥박은 아기가 울면은 더 빨리 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때, 수면 시 측정해야 정확합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울 때는 복부 움직임을 잘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이고 맥박이고 수면 시 측정하는 게 정확하다고 하죠. 자, 마지막으로 체온입니다. 체온은 36도 5부에서 37도로 약간 성인보다 높다고 해요. 체온 조절에 미숙으로 보온을 해 주어야 된다. 자, 신생아들은 태어나서 모든 것이 미숙합니다. 체온 조절도 잘 되지 않아요. 체온 조절 중추가 우리 뇌 속에 시상하부에 있잖아요. 시상하부도 발달이 덜 됐다. 그래서 보온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보온을 임의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혈압은 70에서 40mmHg, 최고는 80에서 90 순주 mmHg 됩니다. 자, 최고라고 해도 100이 넘지 않습니다. 최고 혈압이 80에서 90.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기들이 심장이 작아요. 심장이 작은 데 비해서 동맥 혈관이 두껍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아무리 세게 뛰어도 동맥벽에 압력을 가하는 그 압력이 100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기가 심장이 발달을 하면서 차츰차츰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혈액은 적혈구와 혈색소가 헤모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아요. 간 기능이 미숙하고 출혈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분만시 손상으로 뭐 두개골 쪽에 출혈이 된다든지 하면 지혈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 우리 간에 혈액 응고 인자들을 잘 만들어주게 하려면 비타민 K라는 재료가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를 임의적으로 1mg IM 근육주사 하게 됩니다. 자, 아기들은 아직 근육 발달이 미숙하죠. 뭐든지 미숙해요. 근육 발달도 미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에 있는 외측 광근에 주사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비타민 K 주사하는 모습이에요. 자, 계속해서 신생아의 생리적 기능, 생리적 황달이 있습니다. 아까 생리적 체중 감소가 있었죠. 생리적 황달이 있을 수 있어요. 황달은 황달인데 생리적인 황달이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 황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생후 2 내지 3일경에 나타나는 황달을 생리적 황달이라고 합니다. 신생아의 55%에서 70%가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아기들이 미숙해서 생기는 거다. 아기들이 아직까지 태어나서 미숙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약 7일 후에는 거의 없어진다. 약 7일 후면은 발달이 된단 말이에요. 간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거의 없어지게 된다. 자, 원인은 간 기능 미숙해서 발생해요. 빌리루빈의 처리가 불완전하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신생아의 생리적인 현상 중에서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져 있다고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 적혈구들이 왜 올라가져 있냐면은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어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데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적혈구를 만들지 못해요. 제 기능을 하는 적혈구를 만들지 못하고 미성숙한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적혈구 수치가 올라가지게 되는데 또 이거를 이 적혈구들이 파괴가 됩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찍 파괴돼요. 원래 적혈구 정상적인 적혈구는 120일 생존기간인데 자, 미성숙한 적혈구다 보니까 일찍 파괴가 돼요. 생후 2 내지 3일경에 막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간이 처리를 해줘야 돼요. 파괴된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파괴가 되면 빌리루빈이라는 색소로 바뀝니다. 빌리루빈으로 바뀌는데 그걸 간에서 처리를 해줘서 배출이 되게 해야 되는데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빌리루빈이 몸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노래요. 노라니까 침착이 되는 거죠. 공막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데 쌓이게 돼요. 이게 점점 많이 쌓이다가 뇌로 가잖아요. 그러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인은 간 기능이 미숙하더라. 그래서 빌리루빈이 처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황달이 생길 수 있다. 자, 치료로 보면 생리적 황달일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7일 정도 지나면은 그게 빌리루빈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체중아라든지 미숙아의 경우에는 그 황달이 오래 가요. 아기가 발달이 많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가기 때문에 오래 빌리루빈이 정체하고 있으면은 뇌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광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형광요법 광선 치료. 자, 형광등 불빛에도 사실 치료가 되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해주는 이제 통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안대도 하고 이제 벌거벗겨 놓아가지고 피부에 노랗게 침체된 빌리루빈 있죠. 피부에 광선을 쏘이게 되면 자, 빌리루빈이 배설이 될 수 있도록 효소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피부에서. 그러면서 피부 곳곳에 있는 노랗게 황달 증상을 완화해주고 또 빌리루빈 수치도 혈중의 수치도 떨어뜨려 주게 된다고 해요. 자, 형광요법, 광선치료, 광선 중에서도 특히 청색 광선이 피부 깊숙이 잘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파란 불빛 켜놓고 있는 겁니다. 자, 광선요법 간호 볼게요. 눈 보호를 위해서 눈 가리개를 해준다. 광선이 눈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눈은 가려주고 생식기계도 가려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는 채운 채 통 안에 넣습니다. 온몸에 골고루 광선을 쪼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위 변경도 자주 해줄 필요가 있죠. 자, 체온 측정을 자주 해줍니다. 광선에 의해서 이제 아기가 체온이 막 올라갈 수 있어요. 광선은 비치긴 하지만 열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매일 빌리루빈 검사를 해서 빌리루빈 측정을 하게 됩니다. 탈수 증상을 관찰해요. 아기들은 피부로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요. 수분의 증발이 일어날 수 있어서 탈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 증상을 관찰하고 수분도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안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도록 합니다. 자, 아기들의 체온 중추가 발달이 덜 됐다고 했어요. 스스로 체온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온도도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수유합니다. 아기들도 수유하기 때문에 광선 치료를 받다가 수유하게 될 때는 이제 광선요법을 잠시 중단해도 돼요. 안대도 벗기고 해서 눈을 계속 가리고 있기 때문에 시각도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 자극을 주는 게 좋다고 하죠. 자, 그런데 빨간 글씨 나타났어요. 용혈성 황달과 핵황달일 경우 생후 24시간 이내 발생하는 황달을 위험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까 생리적인 황달이라고 하는 것은 생후 2 내지 3일경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24시간도 안 됐는데 막 황달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막 적혈구가 용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것은 아무래도 용혈성 질환인 것 같다라고 해서 용혈성 황달, 핵황달일 경우에는 바로바로 보고를 해서 처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자, 태아 저가구성 뭐 이런 거, 태아 저가구증, 엄마가 RH-고 아기가 RH+일 때 둘째 아기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보통 뱃속에서 사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가 첫째 아기 때 만들어 놓은 RH 항체가 양이 좀 부족했다 하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둘째 아기가. 그런데 그 항체는 엄마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요. 혈액은 통과를 못해도 항체는 이미 아기한테로 가는 거야. 그 항체가 아기의 RH 혈액을 공격하는 거예요. 플러스 혈액을 막 공격을 하면서 혈액이 용혈이 됩니다. 막 파괴가 되면서 빌리루빈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태어나자마자 막 황달이 생기는 것은 용혈성 황달. 급하게 처치가 필요한 거예요. 제대를 통해서 교환 수혈 뭐 이런 처치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생아의 생리적 기능이에요. 위. 신생아들은 뭐든지 발달이 안 돼 있어. 뭐든지 발달이 덜 돼 있어. 미숙해.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 시 위의 용적은 약 30에서 60cc밖에 안 된다고 해요. 30에서 60, 우리 요구르트가 80cc라고 생각하면 그 반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야쿠르트죠, 야쿠르트 그런 거. 그게 80cc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반밖에 안 돼. 애기 용량이, 위의 용량이. 자, 본문 관략근이 미숙하다. 그래서 토하기가 쉽다. 자, 관략근이 있어요. 우리 위에는 여기 위쪽에서 조여주는 관략근이 있고 아래쪽에서 조여주는 관략근이 있어요. 이 관략근이 음식물이 들어가고 나서 꽉 조여줘야 되는데 이 관략근이 꽉 조여주지 못해 헐겁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어갔던 우유가 다시 역류를 해서 구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 모유나 분유 먹이고 꼭 트림을 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공기가 들어갔던 공기도 다시 뱉을 수 있도록 트림을 시켜주도록 한다. 삼킨 공기를 분출시켜야 한다. 자, 분문 관략근. 분문 관략근은 위의 위쪽 식도와 연결되어 있는 관략근을 분문 관략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문 관략근은 이제 위와 십이지장이 연결되는 데 있는 관략근입니다. 위에 거는 분문, 아래 거는 유문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탈수열 봅니다. 탈수열. 자, 이것도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자, 앞에서 생리적인 현상은 일어날 수도 있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탈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분만 2 내지 4일경에 자, 분만 2 내지 3일, 4일경에 아기들에게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생리적 체중 감소 있었고 생리적 황달이 있을 수 있었고 탈수열도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열이에요. 분만 2 내지 4일의 신생아에게 열이 날 수 있습니다. 열이 막 40도씨까지 오를 수도 있지만 수분을 공급하면 정상 체온이 된다. 크게 우리가 외적으로 처치해 주는 거 없어도 수분만 제대로 공급하면 열은 저절로 떨어진다. 탈수열이 발생되는 원인은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적기 때문이며 신생아는 체중에 비해 성인보다 체표 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적기 때문에 생리적 체중 감소가 있었는데 탈수에도 빠지기 쉽다고 하는 거죠. 탈수에 빠지면서 열이 발생하는 걸 탈수열이라고 한다. 자, 신생아는 체중이 적게 나가는 데 비해서 체표 면적이 넓습니다. 자, 우리 성인이 되면서 체중은 20배가 증가한다고 해요. 체중 변화가 신생아 때에 비해서 성인이 되면 20배가 증가하는데 체표 면적은 겨우 8배밖에 증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체표 면적이 신생아가 엄청 넓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많아요. 피부로 나가는 수분 손실이 많다. 그래서 더욱더 탈수에 빠질 수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수면. 자, 아기들은 잠만 많이 자요. 잠 엄청 많이 잡니다. 출생 직후 신생아는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가량 자는데 이걸 쭉 자는 게 아니라 3, 4시간 자고 또 조금 깨어있다가 또 3, 4시간 자고 이렇게 밤낮이 없습니다. 자, 면역. 태반을 통해서 이동된 항체가 있어요. 엄마의 항체를 아기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동 면역이라고 하죠. 아기가 스스로 만든 면역이 아니고 엄마가 만들어준 엄마의 항체가 아기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아기에게 있어서는 수동 면역이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닌 남에게 받은 걸 수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태반과 또 모유로 통해서 항체가 아기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해요. 그런 엄마의 항체가 약 6개월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6개월간은 실제로 잘 안 아파요. 자, 저희도 막내가 셋째가 첫째 둘째가 아무리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서 누런 콧물 나고 수족구도 하고 했는데도 6개월까지는 진짜로 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런데 막 6개월 지나고 나서 막 난리 났죠. 오빠들이 감기 걸리면 같이 걸리고 막 열나고. 자, 태변이요. 태변. 아기가 태어나서 신생아가 태어나서 똥을 넣어요. 똥 누는데 그걸 태변이라고 한다.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을 태변이라고 한다. 끈적하고 냄새는 없다. 암록색이다. 색깔이 암록색이다. 자, 생후 24시간 이내에 배출되어야 됩니다. 자, 하루에 4번이나 5번 정도 보게 되는데 그런 똥을 3일간 누게 된다. 자, 24시간 이내 태변이 배출이 되지 않으면 항문 직장 기형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태변이 먼저 나오고 정상변이 나오기까지 중간에 이행변을 거치게 돼요. 자, 예전에 제가 사극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명성황후가 이제 궁에 들어가서 이제 막 처음에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고종한테. 고종의 아들이 다른 빈에 의해서 먼저 태어나거든요. 민비의 아들이 아니고, 민비가 명성황후잖아요. 귀빈이라는 빈이 있었어요. 그 귀빈한테서 먼저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비가 아주 조바심이 많이 나고 질투도 느끼고 공안에서 찬밥 신세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고종의 신임을 얻으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고 처음에는 유산을 하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이었는데 원자가 태어났는데 기쁜 것도 잠시였습니다. 아기가 똥을 안 넣어서 봤더니 항문이 없는 거예요. 항문이. 자, 결국 4일 만에 죽었다고 해요. 자, 항문 직장 기형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는데 이제 그때는 서양 의학이 들어오긴 들어왔었어요. 조선 후기라서. 그래서 이제 막 항문에다가 항문을 찢는 시술을 할 수가 있다. 뭐 알렌이라는 의사가 그랬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온 의사가. 그래서 민비는 막 명성황후는 막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흥성대원군이 반대를 했죠. 어디 원자에 몸에다가 쇠붙이를 갖다 대냐고. 그러면서 뭘 줬는 줄 알아요? 탕약을 줬어. 탕약을 막 인삼으로 달인 탕약을 줬어. 신생한테 인삼이 그게 가당한 말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생아에게 탕약을 먹이고 항문으로 배출은 안 되고 했으니까 결국 죽었죠. 그런 항문 직장 기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간혹 기저귀에서 분홍색 얼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애기 키울 때. 자, 그 소변 안에 요 안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 출생 24시간 이내에 태변도 봐야 되는데 소변도 봐야 돼. 소변도 보지 않으면 탈수를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태변의 색깔이 이렇게 생겼어요. 엄마 뱃속에서 양수를 삼키고 양수에 들어있는 찌꺼기 뭐 이런 것 때문에 태변이 암록색으로 나온다. 초록색, 짙은 초록색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제 신경계 봅니다. 신경계에서 이제 반사, 아기들이 태어나면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반사 기능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특히나. 자, 이런 반사가 신경계의 발달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자, 먼저 제가 책하고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먼저 없어지는 반사 순으로 봤어요. 소실 시기가 빠른 것부터 적어놨는데 가장 먼저 모로반사 봅니다. 모로반사는 이제 자극을 아기에게 주게 되면 입김만 불어도 그렇습니다. 발바닥은 안쪽으로 하고 양 발가락이 서로 닿아요. 상상해 보시면 발을 굽혀서 굴곡시켜서 발바닥이 서로 닿게 한다. 그리고 손바닥과 손가락은 활짝 피는데 또 활짝 폈다가 포옹하는 자세로 오므리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여기 모로반사죠. 그림에서 보이죠? 아기가 이렇게 손과 팔을 쫙 펴고 있지만 이렇게 다물어요. 포옹하듯이 끌어안듯이 다물어요. 계속 반복합니다. 깜짝깜짝 잘 놀래요. 놀랄 때 이런 행동 취하게 돼서 이 모로반사로 인해 가지고 신생아들이 밤에 자다가도 엄청 깹니다. 이것 때문에 엄마들이 속삭이로 꼭꼭꼭 쌓아매는 거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자면 괜찮은데 모로반사를 하면서 막 깨서 막 울어. 자, 모로반사. 소실 시기가 빨라요. 제일 빠릅니다. 3 내지 4개월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학생들한테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모로반사 좀 어이가 없는데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 있죠. 조삼모사. 원숭이한테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뭐 이런 성어인데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조삼모사. 모로반사가 들어가죠. 3개월, 4개월 조삼모사.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긴장성 반사, 긴장성 목반사, 경반사, 목경자를 써서 경반사라기도 하고 긴장성 목반사라기도 해요. 토닉 넥 리플렉스. 눕혀서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돌린 쪽 팔과 다리가 펴져요. 그런데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려집니다. 주먹은 쥐고 있어요. 반대쪽에. 이게 긴장성 반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른 색깔로 좀 볼게요. 자, 이게 숫자가 4 같아요. 그죠? 4. 그래서 4개월경 소실된다 라고 하는 거죠. 애기 목을 지금 이쪽으로 돌렸죠? 이쪽으로 돌렸더니 어때요? 이쪽 팔을 쭉 폈어요. 이쪽 다리도 쭉 펴져 있습니다. 자, 이쪽 팔은 굽혔어요. 이렇게 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굽을 수도 있고 이쪽 다리도 이렇게 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숫자 4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4개월에서 5개월 소신된다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긴장성 반사. 자, 요거는 이제 아기가 펜싱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펜싱 반사라고도 합니다. 자, 3번째로 파악 반사예요. 파악 반사는 쥐기 반사라고 해요. 움켜쥐기 반사. 손 안에 물체를 놓으면 쥐었다가 꽉 쥐었다가 놓습니다. 자, 이 파악 반사 2 내지 3개월에 가장 강하고 5개월에 소신된다. 우리 파악 반사 쥐기 반사다 보니까 손가락 5개죠? 5개니까 1, 2, 3, 4, 5개월에 소실됩니다. 이 파악 반사 때문에 아주 목욕하기 엄청 힘들었어요. 아기를 통 안에다 넣잖아요. 그럼 통 테두리를 꽉 쥐고 놓지를 않아. 꽉 잡아. 제가 또 목욕시킬 때 특히 목걸이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끝장납니다. 막 잡아 뜯어요. 막 잡아가지고 뜯어요. 일단 손에 잡히는 건 잡고 봅니다. 쥐기 반사, 파악 반사. 자, 그리고 4번째로 빨기 반사. 입에 닿으면 무엇이나 빠는 동작을 나타낸다. 막 주먹도 입에 들어가죠. 막 자기 주먹도 하나가 입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삭에 또는 배냇 쪽으로 줄줄줄줄 빱니다. 입에 들어가면 줄줄 빤다. 6개월에 소실된다. 이렇게 6개월에 소실된다. 엄지손가락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6자가 됩니다. 이게 엄지손가락만 주먹 쥐고 딱 펴면 6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기들이 빠는 신용 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소실되더라.
자, 해적이 반사, 젖찾기 반사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볼이나 귀나 이마나 코나 아기들이 촉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저절로 본능적으로 젖을 찾는 거죠. 얼굴에 뭔가가 갖다 닿으면 그게 젖인 줄 알고 입으로 가져가요. 입을 막 가져간다. 입을 쩍 벌려가지고 가져간데 엄청 귀엽습니다. 이쪽 볼을 터치하면 이쪽으로 입이 오고 이쪽 볼을 터치하면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젖찾기 반사는 포유 반사. 입 주위를 자극하면 그것을 향해 고개와 입을 돌린다. 7 내지 8개월에 소실됩니다. 7 내지 8개월. 자, 마지막으로 바빈스키 반사예요. 바빈스키 반사는 발가락 반사인데 발가락의 외면을 발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위로 싹 올리면은요, 살짝 갖다 대면 간지르면 발가락을 쫙 폈다가 부채처럼 다시 오므리는 반사. 자, 12개월 돌 이후에 없어지게 됩니다. 가장 늦게 소실된다.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자, 이렇게 모로 반사, 긴장성 반사, 파악 반사, 빨기 반사, 해저기 반사, 바빈스키 반사, 이런 순서대로 소실이 돼요. 가장 먼저 소실되는 것은 뭐다? 조삼모사, 모로 반사다 라고 하는 거죠. 거의 모든 반사는 한번 소실이 되면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나 이 모로 반사, 팔을 쫙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반사 있죠. 이 모로 반사는 뇌 손상이 있거나 2개 내 이상이 있으면 이런 모로 반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신경계가 손상이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태어나면서 아기 쇄골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쇄골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이 아프니까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쇄골 골절이 있는 부위 쪽으로는 모로 반사가 없어요. 그런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신생아의 감각 발달은 어떻게 일어나냐? 신생아는 먼저 촉각, 우리 출생 시 가장 발달된 감각이 바로 촉각입니다. 특히나 얼굴 주위에 뺨이라든지 이마, 코 부분에 촉각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엄마의 젖을 찾기 위해서 촉각을 막 공투 세워가지고 뭔가 얼굴에 닿았어. 그럼 막 입을 가져가는 거예요. 막 입을 가져가는 걸 무슨 반사라고 했죠? 해저기 반사였다. 해저기 반사는 7 내지 8개월에 소실이 된다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촉각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자, 다음은 시각. 시각은 감각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돼요. 자, 6개월까지. 우리 생후 6개월까지는 생리적 사시가 있을 수 있어. 사시. 이게 뭐예요? 생리적 사시. 생리적이라는 거는 뭡니까? 정상적으로 그럴 수 있다.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거다. 자, 안구가 이제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모양체 근육도 있고 또 수정체로 움직이는 근육 있죠. 수정체로 움직이는 근육이 모양체입니다. 그런 근육에 미숙이 돼가지고 안구가 양쪽이 움직일이 이미 동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리적 사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6개월까지 아기가 계속 발달을 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체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는 있어요. 안구가 제대로 근육이 안 돼가지고 발달이 안 돼가지고 서로 다르게 약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1 내지 2주 안에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게 그림을 찾아봤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엄마 얼굴이 뿌옇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신생아 때는. 한 달이 되면 시선을 고정하는 건 1, 2주 이내 가능하다 했잖아요. 이제 생후 한 달이 되면 이렇게 엄마가 보여. 뭔가가 보이니까 이렇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달 전에. 자, 청각. 그리고 볼까요? 이 2달이 되면 이렇게 점점 또렷해 보이고 보세요. 2달까지는 색깔도 크게 구분이 안 됩니다. 점점 색깔도 구분하게 되고. 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비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초점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흑백 모비를 준비해요. 어차피 컬러로 해도 아기가 컬러를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흑백 또렷하게 보이는 흑백 모빌을 준비했다가 이제 2개월, 3개월이 되면서 컬러 모빌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또렷해지고 색상도 더욱더 선명해지게 7개월이 되면 이렇게 보이네요. 자, 청각이에요. 청각. 신생아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는 성인보다 더 커야 된다. 자, 3 내지 7일 사이에 소리에는 반응합니다. 자, 이런 소리에도 모로 반사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풍기 바람에도 아기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모로 반사 막 팔을 뻗었다가
다시 포옹하듯이 앉는 거 모로 반사라고 했죠. 가장 먼저 소실이 돼요. 그럼 모로 반사가 막 이런 소리에도 막 설거지하다가 딸그락거리면은 애가 깜짝 놀라. 모로 반사 막 하더라고. 그래서 3 내지 7일 사이에 소리에는 반응을 하는데 근데 성인이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단 작게 들린다는 거죠. 자, 4주가 되면 한 달 정도 되면 엄마의 음성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미각. 자, 맛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 젖을 빨다가 모유를 빨다가 이제 엄마 젖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모유 맛이 써진대요. 모유 맛이 막 쓰고 짜고 막 이런 맛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 아기가 모유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후각. 후각은 일반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 그런데 엄마의 모유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엄마 냄새, 모유 냄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신생아 초기 사정, 아프가 점수 중요합니다. 아프가 점수.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초기 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활력징후 측정했죠. 활력징후에서 호흡을 가장 먼저 보라고 했어요. 이 아프가 점수에도 호흡과 맥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가장 먼저 아프가 점수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1분, 만출하고 1분, 그리고 5분에 2번 측정하게 됩니다. 보통 5가지 항목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자, 피부 색깔, A, appearance 해서 피부 색깔, 그리고 P는 펄스 해서 심박동수, 그리고 그리메이스 해서 반사 반응, 액티비티 해서 근긴장도, 그리고 respiration 해서 호흡까지 해서 요거 앞글자만 따면 이렇게 A, P, G, A, R 해서 아프가가 되는 거예요. 아프가. 자, 먼저 피부 색깔을 보면은 피부 색깔이 자, 2점이 만점인데 모든 항목에서 청색이거나 창백하다, 온몸이 청색이거나 허옇거나 막 또는 파랗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0점. 근데 몸은 분홍색인데 사지가 청색이다. 이제 팔다리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1점을 줍니다. 그런데 몸 전체가 분홍색이다 하면 2점이에요. 자, 심박동수가 측정이 안 돼. 너무 약해서 측정이 안 돼. 아예 없어. 그러면 0점. 그런데 이제 100회보다 적어. 측정은 되는데 100회보다 적어. 아까 신생아의 심박동수, 정상 심박동수는 120에서 140회였는데 아프가 점수에서는 100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100회보다 적었을 때는 1점, 100회 이상이 되면 2점. 자, 반사 반응이에요. 반응 없으면 코에다가 카테트를 막 넣어봅니다. 그러면은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 0점. 자, 코에 넣었을 때, 카테드를 넣었을 때 막 기침도 하고 재채기도 하고 그리고 막 울어, 싫다고 막 울음 반응을 보이면 2점입니다. 2점. 또 코에 카테드를 넣었을 때 반응이 있긴 있는데 뭔가 시원찮어, 울지도 않고 기침과 재채기를 할 듯 말 듯 하다가 하지 않을 때 그때는 1점입니다. 또 발바닥 자극을 줘서 반사 반응을 알 수 있어요. 발바닥 자극 시 잘 움직이거나 막 싫다고 울어. 그러면 2점. 또는 발바닥 자극을 했을 때 또 시원찮아. 그냥 살짝 빼는 정도. 반응은 있는데 뭔가 시원찮다. 약하게 움직인다. 라고 하면 1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근긴장도 볼 수 있어요. 아기가 축 늘어져 있어. 아기가 태어나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굴곡되어 있어요. 모든 관절들이 이렇게 굴곡을 해서 힘을 꽉 주고 있어. 잘 굴곡된다 하면 2점입니다. 요거를 양쪽으로 손바닥 쪽을 당겨봐요. 그럼 다시 굴곡을 딱 움츠려. 그럼 2점. 그런데 이렇게 손발을 당겼을 때 자, 굴곡이 되긴 되는데 뭔가 시원찮아. 딱 편채로 있거나 처음엔 굴곡되어 있다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팔을 잡아당겼을 때 편채로 있거나 신전된 채로 있거나 또는 서서히 굴곡을 시킨다. 뭔가 시원찮다 하면 1점 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이 없으면 0점, 호흡이 느리거나 불규칙하면 1점, 힘차게 울면 그냥 무조건 2점이다. 자, 그래서 2점에 만점을 주고 총 5가지 항목이 총점이 10점 만점이에요. 10점 만점. 자, 7점에서 8점일 경우는 모두 합산한 점수가 7점에서 10점 사이면 양으로 보고요. 6점 미만이다. 6점 미만이면 중증도의 어려움이 있다. 뭔가 처치를 요한다. 자, 3점 이하면은 이게 좀 힘들 것 같죠? 계속해서 아프가 점수를 사정을 하고 또 신속한 처치가 요구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프가 점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니까 이게 시험 문제로는 아기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점수를 생각해서 더해가지고 총점이 몇 점인가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니까
여기 항목들 해당하는 점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프가 점수에 해당하는 항목 있죠? 피부 색깔, 심박동수, 반사반응, 근긴장도, 호흡 요 5가지 항목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출생 후 신생아 간호. 자, 분만 직후에 최우선으로 뭘 해주냐? 호흡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죠. 이 사진은요, 이 칠제르체 셋째. 첫째, 둘째는 이렇게 허옇게 태지가 묻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셋째는 이렇게 온몸에 태지를 발라가지고 나왔네. 그리고 보시면은요, 여기 뒤에 간호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 분만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 선생님이 저보고 학생들이 정말 운이 좋다, 경진아. 너는 학생들한테 좋은 본보기 실습이 될 거야. 괜찮지? 막 이렇게 막 그러시길래 괜찮다고 막 그랬더니 저는 몇 명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 대여섯 명 여기 막 쭉 서가지고 보시더라고요. 셋째다 보니까 엄청 빨리 나왔고 이 사진 어떻게 찍은 건 줄 아세요? 친정 엄마가 옆에 있으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더니 막 각도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 놓고 나서 핸드폰 줘봐 그래가지고 제가 찍었어요. 제가.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흡입하는 거죠. 이게 풍선같이 달려가지고 끝에 카테터 실리콘으로 되어가지고 아기 입에다 놓고 그 이물질이라든지 침 같은 거를 빼줘요.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입 속에 그리고 코 속에 막 넣어가지고 스포이드처럼. 자, 분만 직후 최우선으로 머리는 낮춰주고 고개는 옆으로 돌려가지고 눕혀서 기도를 확보하고 그리고 아기가 이렇게 그렁그렁거린 소리 나죠. 기침하거나 잘 호흡을 하기 힘들어한다 그러면 입속에다가 이런 카테터 넣고 막 이물질을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프가 점수 사정했죠? 아프가 점수. 그리고 가장 먼저 관찰할 사항이 뭐라고 했어요? 호흡. 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다가 몸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자가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호흡을 터뜨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울지 않으면 엉덩이 막 살짝살짝 때립니다. 울으라고 호흡이 중요하다. 그리고 태변의 배출 유무를 확인한다. 24시간 이내에 태변 배출해야 된다. 만약에 난산을 겪으면서 뱃속에서 아기가 태변을 배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기가 자기가 배출한 태변을 먹을 수 있어. 먹어가지고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기도 흡인될 수 있어서 태변 분만 도중에 태변 배출한다 그러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대 절단 부위의 출혈을 확인한다. 자, 엄마와 아기가 아직까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탯줄로, 그죠? 그 탯줄을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 탯줄을 잘라줄 때는 그 탯줄 안에 피가 가득 차 있어요. 태반과 아기 사이에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듯 가득 차 있는 혈액을 갖다가 쓸어줘요. 훑어가지고 아기한테 넣어줍니다. 아기한테 넣어주고 클램프로 찍어요. 찝어가지고 그 혈액이 다시 제대로 나오지 않도록 탯줄이라고 할게요. 제대로 하니까 뭐 다른 말 같아가지고 클램프로 찍고 또 태반 쪽에도 클램프로 찍고 켈리나 이런 걸로 찝어가지고 소독된 가위로 절단을 하게 되죠. 그런 절단 부위에 출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통목욕 가능합니다. 2.5kg 이상이면 통목욕 가능해요. 자, 아프가 점수 모두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이라면 통에다 담가놓고 40도씨 전후되는 물이어야 돼요. 통목욕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 부위는 잘라진 부위 있죠? 건조시켜야 돼요. 매일매일 75% 알코올로 소독해 줍니다. 자, 출생 후 일주일은 신생아 사망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간호 필요한 거고 방의 온도 신생아가 있는 방은 22도에서 26도가 좋다. 습도는 55%에서 65%가 좋다라고 하는 거. 자, 감염 예방과 제대 간호 볼게요. 자, 먼저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뭐니 해도 손 씻기.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기가 엄마의 산도로 질을 통해서 분만이 되면서 엄마가 임균에 감염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아기가 그 산도를 통과하면서 눈에 그 세균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균성 안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1% 질산은 용액을 떨어뜨리거나 AgNO3 질산은 용액을 떨어뜨리거나 요즘에는 항생제 연고를 더 많이 이용하죠.
1%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0.5% 에리스로마이신 안연고를 발라줍니다. 여기 저희의 우리 아기인데요. 눈에 번질번질한 거 보이시죠? 이게 안연고 발라놨어요. 깨끗하게 닦이고 오니까 허옇게 묻었던 거 다 씻겨갔죠. 태지는 막 목욕하면서 일부러 벗겨내지 않아도 돼요. 자, 제대간호, 탯줄간호죠. 제대의 박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태반 배출 전에 먼저 탯줄을 자르게 되죠. 제대를 절단하게 되는데 그때 아직 제대의 박동이 있다고 하면은 엄마가 태반을 통해서 아기에게 뭔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나 혈액이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동이 멈추길 기다리면 잠시 후에 멈추게 됩니다. 자, 멈춘 다음에 제대 속에 있는 혈액을 훑어가지고 아기에게 넣어줘요. 아기한테 넣어준 후에 클램프로 고정을 하고 소독 가위로 절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기 탯줄 절단된 부위로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독 가위로 이용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제대 탈락 시까지 탯줄이 떨어지는 거죠. 배꼽 생기는 거죠. 배꼽 부분에서 제대가 탈락될 때는 그 제대가 말라 삐뚤어져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삐뚤어져서 저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75% 알코올로 매일매일 소독을 해줍니다. 자, 비타민 K 주사 이전에 말한 적 있어요. 자, 엄마가 분만하기 전에 비타민 K 주사를 맞아요. 맞는데 혹시나 맞지 않은 경우에는 분만 후에 1.0mg 비타민 K를 아기에게 허벅지에 외측 광근에 주사하게 됩니다. 근육 주사로 IM 주사하게 됩니다. 왜? 간이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혈액 응고인자를 간이 만들려고 하면 비타민 K가 아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육 주사로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생아 간호 빠르게 본다고 봤는데 그래도 46분이 넘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목욕하고 수유 돕는 거 보고 신생아의 질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